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아들 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보약과도 같은 이 가을 햇빛은 잘 쬐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상쾌한 공기와 그리고 이제 함께 건강에도 좋은 이 햇빛을 가끔씩 쬐면서 기분도 좀 전환하시고 그참에 또 아이들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두 편에 걸쳐서 제가 이제 달 이야기 그리고 이제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발동이 걸렸다고나 할까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태양계의 행성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8개 여기서 이제 지구를 좀 빼고 나머지 7개의 행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사실 뭐 천문학자나 뭐 우주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냥 상식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꿀리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암기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한 한 좀 재밌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양계 행성 여행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이제 수성, 제일 처음 시작하는 태양에 제일 가까운 수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성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가장 또 가깝고 그리고 또 사실 또 가장 작은 그런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계의 행성 형제 중에 뭐 막내뻘이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앞에 있지만 수성의 이제 영어 이름은 머큐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머큐리라고 하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의 그 심부름꾼 발하고 투구에 이제 날개 달린 그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그 명품 백 이름이기도 한데 좌우시간 헤르메스의 로마식 이름이 머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성은 여러 행성들 중에서 이제 가장 안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태양에서 제일 가깝게서 이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제 관측을 할 때 항상 태양 주위를 이렇게 알짱거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니 해도 태양이라고 그러면 뭐 태양계의 이 대빵이니까 이 대빵지에서 이제 제일 가깝게 알짱거리는 놈이다. 그러면서 이제 심부름꾼 아니겠나. 뭐 이래서 아마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자로는 수성의 수는 당연히 이제 물수자죠. 물수자. 근데 수성의 외관은 사실은 이제 달과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제 약간 회색빛이 약간 이제 감도는 그런 이제 색깔을 띠고 있죠. 그 음양오행에서 이제 검은색은 물을 의미하고 별빛이 이제 아주 검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이런 회색빛을 띤 수성을 물에 이제 비유한 게 바로 이 수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라고도 합니다. 수성은 이제 태양 가까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구에서 관측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든 별들은 이제 밤에만 주로 이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죠. 낮에는 사실 뭐 웬만큼 뭐 밝은 별이라고 해도 태양빛이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서 관측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수성은 늘 태양 주위를 이렇게 붙어갖고 이제 따라다니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밤에는 사실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또 태양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 이 남반구에서는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 잠깐 정도 쉽게 볼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사실 그래도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수성이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약간은 이제 소외를 당하는 이 수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가 그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이제 수성 탐사선이 이제 수성 관측에 성공을 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게 이제 메리너 10호하고 메신저호가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인데
뭐 당연히 둘 다 이제 미국 거죠. 그래서 이제 메리너 10호는 태양계 행성들을 이제 죄다 모조리 이제 탐사하겠다, 이런 이제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 메리너 계획의 마지막 이제 로켓인데, 그 이후에 이제 메리너 계획은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보이저 계획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좌우지간 이 메리너 10호는 1973년에 이제 발사가 되어 갖고 장장 5개월에 걸쳐서 수성으로 이렇게 쭉 날아가서 수성의 사진을 최초로 이제 찍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메리너 10호는 이제 수성을 처음 관측했다라는 이제 기록 이외에도 그 스윙바이를 활용한 최초의 행성 탐사였다라는 이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윙바이가 뭐냐 이제 하면 그 우주선의 이제 가속을 위해서 행성의 그 중력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행성 궤도를 가깝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원심력으로 로켓을 가속을 시키는 뭐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켓이 행성을 향해 날아가면 사실 이제 그 중력으로 점점 빨라지게 되다가 행성을 딱 지나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속도가 이제 다시 느려지게 되죠. 그게 이제 만약에 행성이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더하기 빼기 하면 빵이 되니까 이 방식으로는 속도를 이제 증가시키고 이렇게 가속을 시킬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성은 이제 멈춰 있지 않고 태양 주위를 이제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켓의 접근 각도와 이 탈출 각도를 공전 방향에 이렇게 잘 조시를 잘 해가지고 잘 맞추면 행성이 이게 공전 방향으로 가속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지구만 하더라도 이제 그 우리 공전 속도가 거의 뭐 초속 30km에 이르니까 이 속도의 힘의 일부만 좀 얻을 수 있어도 사실은 이 조그만 그 비행체의 이제 가속을 상당히 이제 많이 얻을 수 있고 아주 그게 이제 성공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윙바이 방식이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연출된 그 최초의 탐사선 중에 하나가 1989년에 발사된 그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인데, 이 갈릴레오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6년이 넘게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이 탐사선을 띄우는데,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모든 연료를 이제 다 홀라당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느린 거죠. 그 연료가 없으니까 더 가속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가속을 시키는데 이 가속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때 이제 스윙바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가속을 우주 공간 내에서 이제 가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지구를 이용을 해서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금성을 사용해서 1번 이렇게 이제 스윙바이를 하고, 이 스윙바이를 통해서 가속을 하는 데만 약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성을 향해 날아간 거는 3년이 사실은 채 안 되게 되는 거죠, 계산상. 이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스윙바이 방식은 이제 모든 그 행성 탐사선에 이제 쓰이고 있긴 한데, 2018년에 발사하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태양 탐사선 같은 경우는 총 한 6년 정도 동안 금성 스윙바이를 7번, 그러니까 금성을 통해서 가속을 한 7번 정도 걸쳐갖고 가속을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가속을 하는 이유는 이 태양의 그 중력이 워낙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중력을 견딜 만한 그런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면 그냥 태양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속도가 빨라야 태양을 가까이에서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관측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 제가 이제 스윙바이 이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샜는데, 그 수성을 이제 최초로 관측한 아까 말씀드린 메리너 10호가 바로 이제 이 스윙바이를 사용해서 행성을 탐사한 첫 번째 탐사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리너 10호는 금성을 사용해서 스윙바이를 해서 5개월 만에 수성에 도달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메리너 10호는 수성을 사실 뭐 제대로 뭐 탐사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창피하죠. 그냥 스윙바이 방식을 연습한 정도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수성을 이제 가까이 스쳐 지나가면서 사진을 그냥 몇 장, 사진 몇 장을 찍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서 지금은 이제 태양계 어디쯤에선가 대충 이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너 20호의 뒤를 이은 그 탐사선이 바로 이제 메신저호인데, 이 메신저호는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이제 수성을 관측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발사된 그런 이제 탐사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메리노 10호처럼 대충 이제 뭐 수성 근처를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제대로 수성 주위를 계속 이렇게 돌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측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발사된 이 메신저호는 무려 그 7년에 걸쳐서 그 수성으로 이제 날아가 가지고 2011년에야 겨우 이제 수성 궤도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메리노호는 5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어떻게 이 메신저호는 더 나중에 발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7년이나 걸렸냐?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처음부터 사실은 이 두 탐사선의 목표가 이제 전혀 틀렸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메리노호는 그냥 수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그냥 몇 장을 찍고 뭐 이게 사실은 목표였던 거고, 메신저호는 그 수성의 그 궤도에 올라타는 것이 사실은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선으로 쫙 날아가서 살짝 지나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뒤쪽으로부터 따라가 가지고 올라타는 이런 형태의 그 차이,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이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듯이 뒤쪽으로부터 따라가서 올라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달리는 차를 올라타더라도 거의 뭐 기차나 같은 데 올라타려고 그러면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뛰다가 올라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행성의 속도 정도는 이제 맞춰서 따라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수성은 태양에서 이제 워낙 가깝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전 속도도 사실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구의 2배? 그러니까 초속 60km 정도에 이제 이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엄청난 연료를 뭐 홀라당 다 태워갖고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의 속도가 사실은 이제 기껏 해봐야 초속 한 10km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뭐 초속 60km를 거기 달리는 거를 올라타겠다. 당연히 이제 지구에서 발사한 후에 우주에서 이제 추가적인 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스윙 바이 방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신저호는 지구와 금성을 두세 번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계속 이제 가속을 이제 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가속을 하는 데만 걸린 시간이 사실 6년이 넘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스윙 바이를 통한 가속을 해서 수성의 공전 속도를 이제 따라잡을 수 있었고, 결국은 2011년에 수성 궤도에 이제 올라탄 요 위성이 바로 이제 그 메신저죠. 그래서 이 메신저는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 이제 수성을 이렇게 주위를 뱅뱅 돌면서 거의 뭐 수십만 장의 사진을 이제 계속 찍어서 지구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수성 탐사선은 그 EU에서 이제 발사하는, 유럽연합에서 발사하는 베비콜롬보호라고 합니다. 2017년 발사 예정으로 이제 잡혀 있는데, 이 베피콜롬보 역시 6년에 걸쳐서 똑같이 스윙 바이를 통해 가지고 가속을 한 다음에 수성으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것은 이 메신저호나 이 베피콜롬보호 둘 다 수성에 이제 착륙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중력도 중력이거니와 워낙 이제 빠른 공전 속도에 비해서 이 자전 속도가 또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착륙 각도를 잡기가 이게 뭐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쨌든 뭐 이 메리노 10호와 이 메신저호의 이 활약으로 그 전까지는 뭐 그 전혀 잘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수성의 비밀이 뭐 상당 부분이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밝혀진 수성은 그 전까지 과학자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했던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너무 이제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이제 아주 이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이 수성의 그 밀도였다라고 하는데, 수성은 이제 사실 그 크기로 보면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지름 기준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달이 뭐 대충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뭐 이게 뭐 달보다 약간 크거나 뭐 대충 뭐 달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작은 수성의 밀도가 거의 이제 지구랑 똑같을 정도로 그 지구에 육박한다는, 그 지구의 밀도와 비슷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행성의 생성 원리는 작은 먼지들이 모여서 이게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가 점점 더 크게 뭉쳐서 별이 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 그 중력으로 점점 그 중심부가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제 중심부는 단단하고 표면은 조금 이제 물렁물렁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행성이다. 뭐 이렇게들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수성쯤 되는 크기라면 이제 중심부를 단단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이제 중력도 없을 거고, 작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좀 가벼워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랑 거의 비슷한 밀도의 아주 단단한 핵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전까지의 그 행성의 그 생성 이론으로는 되게 이제 그 아구가 안 맞는, 그렇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이제 사실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원래 지구도 이제 이 정도 크기의 행성에서는 보기 힘든, 워낙 그 지구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많은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되게 단단하고 무거운 행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구의 생성 초기에 뭐 거의 뭐 화성만한 외계 행성이랑 확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단해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론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구보다도 3분의 1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이 수성이 지구만큼의 밀도를 가졌다. 이게 이제 뭐 이 정도라면 이게 사실은 이제 수성은 지표면 그 바로 아래부터는 그냥 철이다. 뭐 철로 이루어진 핵이다. 라고 이제 봐야 할 정도라는 거죠. 밀도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작은 행성이 이렇게 이제 단단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도 누구도 아무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설명을 하려는 이론들로는 처음에는 이제 좀 큰 별이었는데 지구랑 비슷하게 다른 외계 행성이랑 부닥쳐서 지금 사이즈로 이제 깨져서 이제 줄어든 거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히 지구가 이제 그런 충돌을 했다라는 확률도 이게 뭐 거의 그 우주에서 일어날 확률이 바닷가 모래 아래서 하나를 고를 만한 뭐 이 정도의 확률인데, 이렇게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같은 태양계에서 2번이나 발생했다. 이거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 뭐 생어거지가 아닌가라는 제 생각도, 논리가 좀 별게 논리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설명하기 힘들면 엄한 별이 날아와서 충돌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왜 그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잘 모르면 이건 뭐 다 정신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건 뭐 그냥 엄한 별이 날아와서 한번 박았다. 뭐 수억 년 전에 했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들이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른 이론으로는 이게 좀 또 역시 이제 조금 큰 별이었는데 태양에 이제 워낙 가까이에 있어서 태양풍의 지표면이 이제 상당수가 자꾸 깎여서 다 홀라당 날아가 버렸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단한 핵만 남았다. 뭐 이따위 그 의견도 있는 건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다음에 그 날릴, 유럽에서 날릴 탐사선인 이제 베피콜롬보호가 좀 더 뭐 자세하게 관측을 하면 뭔가 이제 조금은 좀 나름대로 말이 되는 뭐 그런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성에는 사실 이제 대기가 거의 이제 존재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밀도는 되게 높던데 그 크기가 워낙 작아서 어떤 절대적인 질량은 사실은 지구의 한 5% 정도밖에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력도 이제 그만큼 이제 작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태양풍을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자기장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양풍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자기장도 아주 약하고,
그래서 이제 수성의 대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강력한 태양풍에 의해서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그 수성의 표면에는 대기의 활동으로 인한 어떤 침식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표면은 마치 그 달과 같이 운석이 이제 추락한 자국인 그 곰보 자국 같이 그 크레이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둘러싸여 있죠. 그 인터넷에서 이제 수성 사진을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이거 달 아니야? 하고 싶을 정도로 달과 아주 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이 수성의 공전 주기는 88일입니다. 아주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돌고 그러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자전 주기는 59일이나 되는데, 이 말은 뭐 사실은 뭐 공전 주기나 자전 주기나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성의 낮과 밤은 웬만하면 이제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도 되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태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엄청나게 뜨겁겠죠. 그리고 이제 그늘진 곳은 뭐 엄청나게 이제 추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대기도 없으니까 낮 지역과 이제 밤 지역 간의 열 교환도 사실은 이제 열 대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교환도 없죠. 대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온도 차가 이제 워낙 그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낮에는 뭐 거의 한 400도가 넘게 이제 올라가고, 밤에는 뭐 영하 180도 이 정도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사실 뭐 그냥 우주 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해도 될 만큼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발만 땅에 디디는 거지 사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의 온도 변화 또한 이제 변화가 워낙 이제 극심하죠. 그게 왜냐면 거의 원형에 가깝게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하고는 좀 틀리게 수성의 궤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도 완전히 이제 타원형인 그런 이제 공전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울 때랑 가장 멀 때랑 비교해 보면 약간 4대 6 정도의 이제 비율이 됩니다. 거리가. 이게 이제 엄청 찌그러진 그런 이제 타원형인 셈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울 때는 뭐 엄청나게 뜨겁고, 가장 멀 때는 그래도 뜨겁긴 한데 뭐 조금 덜 뜨겁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기는 하나도 없고 뭐 중구장창 이제 낮만 지속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나무도 그냥 바로 물이 붙을 수 있는 400도의 온도까지, 이건 뭐 사실상 뭐 생명체가 살기에는 그렇게 아주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랑 워낙 가까워서 탐사선 날리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공전 속도가 또 워낙 빠르고 자전 속도는 또 느리고, 이렇게 하니까 착륙하기는 사실은 뭐 더욱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공전 궤도는 이제 거의 확 찌그러져 가지고 찌그러지는 이 타원이어서 우주 기지 뭐 이런 걸 또 만들기에도 아주 이제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게 짱구를 굴려봐도 도대체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행성이 이제 바로 수성인 셈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베피콜롬보호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발사될 다른 탐사선이 뭔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 그러면 뭐 혹시 모르겠지만 뭐 현재까지로서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갈 만한 그런 행성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태양계 행성 형제들의 제일 막내, 어쩌면 뭐 좀 왕따처럼 별로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이제 수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솔직히 태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별이다, 요거 사실 말고는 뭐 그다지 특색이랄 게 이제 없는 그런 이제 행성이라고 보여지죠. 사실 뭐 딸린 위성도 없고, 게다가 이제 하늘에서 또 직접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도 되게 힘들고, 뭐 이래저래 할 얘기거리가 이제 별로 좀 빈약한 게 또 이제 이 수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그 나사에서 발표를 했죠. 화성에 이제 뭐 물이 있는 흔적이 있다, 뭐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그때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예산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뭐 좀 이슈된 거를 하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스토리들도 있는데,
결국은 뭐 지금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주 뭐 계획 옛날에 냉전 시대 그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했던 거하고 떠나서 지금 이제 뭔가 좀 돈이 돼야 그래야 이제 뭐 또 투자도 하고 뭐 우주 탐사도 하는데 뭐 그동안 이제 뭐 별 뉴스가 없었으니까 나사에서도 그런 이제 이슈를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아마 저도 이제 뭐 그게 말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성도 사실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쓸 데가 없으면 뭐 이제 예산도 또 줄어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성편은 이 정도로 이제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금성편부터는 조금 더 재밌게 재밌는 내용으로 좀 꾸며볼까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